안녕하세요. 은하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자연치유 불변의 법칙. 독소가 빠지면 비만과 질병은 저절로 사라진다 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하비 다이아몬드 지음, 이문희, 강신원 번역, 사이먼 북스에서 편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최장기 베스트셀러 책으로 저자는 이외에도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등을 썼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병을 달고 살며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자연위생학을 실천하여 병을 고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책으로 풀어내었습니다. 예전에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의 사람은 자연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도시가 없어 모두가 거의 항상 자연 속에 머물렀지요. 그럼 삶이 그저 평화롭고 행복하게 흘러가고 오래오래 살 수 있었으련만 수명이 그리 길지 않았어요. 인간은 자나깨나 먹을 걸 구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맹수에게 잡아먹힐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을 걸 구해 내 입에 넣어야 했지요. 지금의 우리는 어떤가요? 먹을거리는 지천에 널려 있지만 질병은 훨씬 많아졌고 우리는 갈수록 자연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돌로 사방을 막아 그 안에 머물며 수목이 뿜어내는 상쾌한 산소의 혜택조차도 마음껏 누리질 못합니다. 햇볕도 차단시킵니다. 음식은 백날 두어도 썩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 이런 극단적인 두 가지 삶의 방식에서 선택적인 삶을 잘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100세가 한참 지나도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요. 이 책에선 우리가 한참 동안 잊고 살았던 자연 치유의 법칙과 건강한 삶을 위한 다이어트 법칙들을 일깨워줍니다. 저자가 설계한 자연 치유 2주 프로그램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꼭 먹어야 한다, 먹으면 좋지 않다. 저자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각자 여러분들의 상황에 적용시켜 볼 또 하나의 소중한 힌트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기침을 했다. 태어난 지 3주 만에 다시 병원으로 실려가 응급치료를 받기도 했다. 신생아에게 보기 힘든 각종 증세들이 나타났다. 어린 시절부터 25살 때까지는 뭔가를 먹기만 하면 극심한 복통이 찾아왔다. 거기에다 나는 감기까지 달고 살았다. 20대엔 스모 선수처럼 뚱보였다. 나는 여행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누군가 내게 말해주었다. 눈과 귀와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열린 마음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내가 찾고 있는 바로 그것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과연 그랬다. 미국 전역 수만 킬로미터를 여행한 끝에 나는 로스앤젤레스 부근에 있는 산타바바라에 닿았다. 그곳에서 나는 살면서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가장 눈부신 건강을 자랑하는 한 사람을 만났다. 그 놀라운 사람은 내게 자신의 건강에 대한 철학을 소개해 주었고 그 철학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 철학은 바로 자연위생학이었다. 자연위생학은 다이어트와 건강을 넘어 삶의 전 영역을 커버한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까지 관통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건강과 장수를 위한 일관되고 단순하고 합리적인 공식을 제시한다.
이것은 복잡하고 난해한 이론이 아니다. 한마디로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면 비만과 질병은 사라진다는 것이 자연위생학의 핵심이다. 나는 그에게 20년이 넘는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매일매일 얼마나 극심한 복통에 시달려 왔는지 말해주었다. 우리 아버지도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다가 결국은 위암으로 돌아가셨으며 분명 나도 그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거라고 말해주었다. 그날이 내가 복통을 앓은 마지막 날이었다. 단 며칠 만에 20여 년의 고통과 통증이 끝났다. 나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복통이 다시 시작되길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러나 헛수고였다. 그 다음 나는 발빠르게 자연위생학에 관한 정보들을 더 찾아보았고 그것들을 내 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거짓말처럼 정말 두통과 감기가 발길을 끊었고 체중도 20kg이 넘게 빠졌다. 나는 절대로 굶지 않았다. 계속해서 먹었지만 질병이 사라졌고 계속해서 먹었지만 체중이 빠진 것이다. 그때가 25살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한 번도 그런 고통들을 겪지 않았고 체중도 전혀 늘지 않았다. 다이어트 5대 불변의 법칙. 당신이 살을 빼기 원하든 질병을 치료하기 원하든 상관이 없다.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기본 원칙만 따르면 된다. 다음과 같이 5가지 법칙으로 정리해 보겠다. 제1법칙, 독소를 제거하면 비만과 질병은 사라진다. 제2법칙, 3대 주기, 섭취, 동화, 배출에 당신을 맞추어라. 제3법칙,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제4법칙, 아무 음식이나 섞어 먹지 말아라. 제5법칙,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제1법칙, 독소를 제거하면 비만과 질병은 사라진다. 자연위생학의 핵심은 우리 몸속을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는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몸속이 깨끗하면 겉모습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당신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그 불안함도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 부끄러우면 얼굴이 빨개지고 놀라면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런 심리적인 것도 몸에 드러나는데 몸의 건강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당신이 뷔페에 가서 3인분의 음식을 먹고 나오는데 초원의 사슴처럼 상쾌한 발걸음을 할 수 있겠는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에너지 강화와 체중 감량에 주력하고 있지만 사실 기본적인 목표는 몸속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몸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면 비만과 질병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는 강력하게 주장한다. 우리 몸속에 노폐물이 있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그 노폐물을 제거하는 습관을 가졌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간다.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노폐물은 점점 더 쌓이게 되는데 이것은 100km로 달리는 트럭 앞으로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해진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독혈증이 그 원인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분을 흡수한 후 체내의 노폐물을 내보내는 신진대사가 일어나는데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속도보다 노폐물이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르면 몸에 독혈증이 생긴다. 이 독성이 강해질수록 살은 더 찌고 몸은 더 아프게 된다. 우리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 이 세포 중에서 매일 300에서 800억 개의 세포가 사망한다. 이 세포의 시체들은 몸에 쌓인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포들을 제거해야 한다.
죽은 세포는 우리 몸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독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독혈증이라는 단어도 독성에서 유래한 말이다. 세포의 시체만 독성 물질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몸에 해로운 독소를 발생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무엇일까? 바로 음식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섭취하는 가공식품의 양은 상상을 초월한다. 소장과 대장에서 쓸모없는 노폐물과 유독한 첨가제가 흡수된 다음 신속히 배출되지 않으면 이 독성 물질들은 서서히 축적된다. 세포의 시체, 소화된 후의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가공식품의 첨가제들이 만들어내는 독성의 잔여물이 독혈증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우리 몸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 독성 노폐물이 없어야 한다. 비만과 질병 없이 장수하려면 자신의 몸속에 독성 물질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1920년대 초에 독혈증을 발견한 존 틸든 박사는 자신의 대표 저서인 독혈증 설명서에서 최초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틸든 박사는 약물을 이용한 치료법에 환멸을 느끼고 자연위생학으로 전환한 의사였다. 그는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 각종 질병에서 독혈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우리가 흔히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독혈증이 원인입니다. 질병에서 보여지는 각종 증상은 사실 우리 몸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현상일 뿐입니다. 질병이란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 몸이 발버둥치는 현상이라고? 그렇다. 그는 벌써 100년 전에 진실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복통이란 우리 몸이 뱃속에서 과잉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현상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두통이란 우리 몸이 머리에서 과잉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현상이라는 말이다. 노폐물의 제거에 사용되는 신체 부위에 따라 각각의 질병은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대부분의 질병은 서로 다른 종류의 독혈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이다. 독성 수치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 날씬한 몸매와 장수의 비결인 것이다. 제2법칙 3대 주기 섭취, 동화, 배출에 당신을 맞추어라. 음식의 신체 활용 측면에서 볼 때 24시간마다 각각 대략 8시간씩 섭취, 동화, 배출 3개의 주기가 반복된다. 이러한 주기는 편의상 구분했을 뿐 8시간마다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세 주기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세 개의 주기는 서로 다른 시간대에 활발한 경향을 보인다. 1940년대에 스웨덴의 과학자인 아레 와이를랜드는 각 주기가 하루 중 언제 발생하는지 처음으로 설명한 바 있다. 세 가지 주기와 각각의 시간대는 다음과 같다. 낮 12시부터 저녁 8시 섭취 주기, 먹고 소화시킴.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 동화 주기, 흡수 및 사용. 새벽 4시부터 낮 12시 배출 주기, 몸의 노폐물과 음식 찌꺼기의 제거. 이 세 가지 작용은 우리 몸에서 24시간 항상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 기능은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집중된다. 낮 12시부터 시작되는 섭취 주기는 우리 몸이 가장 효율적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할 수 있는 시간대이다. 저녁 8시부터 시작되는 동화 주기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더 집중된다.
이 동화주기는 음식물에서 추출되고 소화기관에서 흡수된 영양소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간이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배출주기는 몸이 하루의 모든 일을 끝내고 자체적으로 노폐물을 없애는 시간이다. 배출주기는 단순히 장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몸속의 모든 세포와 조직에서 노폐물을 없애는 전체적인 과정을 말한다.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유독 입냄새가 심해지는 경험을 해보셨는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았을 때 혓바닥의 색깔이 하얗게 되어 있는 설태를 본 적이 있으신가? 이 입냄새와 설태는 새벽부터 배출주기가 작용했다는 흔적이다. 배출주기는 건강유지와 질병의 예방에 있어서 의심할 여지 없이 결정적인 요소이다. 만일 당신이 매일 몸에 축적되는 유독성 노폐물을 매일 제거할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깨끗해질 것이다. 날씬한 몸매로 질병 없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나는 항상 이 배출 주기를 강조해 왔는데 독소의 배출이 건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몸 안에서 유독한 노폐물을 없애는 것이 배출 주기의 목적이다. 이것은 몸을 청소하기 위한 신체의 기본 메커니즘이며 매일 저절로 진행된다. 저절로 진행된다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숨을 쉬거나 눈을 깜빡이는데 어떤 노력도 필요 없는 것처럼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저 이 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방해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제3법칙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당신이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당신의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뜻이다. 자동차, 싱크대 그릇들, 그리고 집 앞의 도로를 청소할 때 당신은 무엇을 사용하는가? 그렇다. 바로 물이다. 물은 자연을 청소하는 청소부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당연히 몸 청소에는 물을 사용해야 한다. 당신은 식용유로 자연을 청소할 수 있는가? 당신은 우유로 자연을 청소할 수 있는가? 당신은 피자 조각이나 파스타 면으로 자연을 청소할 수 있는가 말이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라는 TV 속 전문가의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나 그릇이나 도로는 무기물이므로 물로 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생리학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생명이 가득한 수분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생명의 물이다.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수분은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평범한 식수와 달리 과일과 채소에 포함된 수분은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는 영양소를 운반하는 매개체 역할이다. 과일과 채소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및 수도 없이 많은 미량 영양소들은 셀룰로스 및 섬유질에서 추출되어 생명의 물에 의해 장으로 옮겨진 다음 장 안으로 흡수된 후 몸에서 사용된다. 생명의 물이 가진 또 하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영양분을 공급하고 나서 몸 안에 노폐물을 모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이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영양분을 섭취하고 노폐물을 배출하지 않으면 인간은 죽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일과 채소와 같이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식사 때마다 섭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나는 다만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날씬해지고 건강해진다는 방향을 제시할 뿐이다.
불로 익혀서 가공하고 조리하면 할수록 수분은 제거된다. 불로 익혀서 온갖 양념을 투하한 인위적이고 가공된 음식을 먹을수록 질병에 노출된다. 수분이 많은 국물을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불에 의해 사망 선고를 받은 후 소금과 양념에 절여진 죽은 물이다. 살아있는 생명의 물이 아니라는 말이다. 당신은 미국에서 매일 4천여 명이 암과 심장병으로 사망한다는 사실을 아시는가? 9.11 사태로 죽은 사람이 3천여 명이다. 그러니까 미국 한 나라에서만 9.11 사태가 매일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맞다. 그들의 몸속에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노폐물이 가득 차 있어서 장기들이 그냥 기능을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겁먹지는 마시라. 당신이 그렇게 몸속 청소를 게을리 했는데도 지금 살아서 이 책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기회만 있으면 자체적으로 정화되고 복구되고 유지되는 몸의 자연치유력으로 지금 살아있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몸속을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 즉 생명의 물이 가득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계속해서 섭취하는 것이다. 제4법칙. 아무 음식이나 섞어 먹지 말아라. 당신은 뷔페에 가서 수십 가지 음식을 먹어보았을 것이다. 당신은 파티나 잔치에 초대되어 뷔페 음식을 먹어본 경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먹고 집으로 가는 길에 몸의 느낌은 어떠했는가? 음식 먹기를 누구보다 즐겼던 나 또한 그 묵직하고 더부룩했던 느낌은 지울 수 없다. 입이 즐거울수록 몸이 힘든 법이다. 소화가 편하게 되는 음식을 조합해서 섭취하는 것은 최적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 음식 조합의 원리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20년 이상 극심한 위 통증으로 고생했었는데 음식 조합의 원리를 실천하자 24시간 후에 통증이 사라졌다. 그것도 완전히 사라졌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발행 이후 나는 미국 전역에서 유사한 효과를 경험했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수천 수만 통 받았다. 당신도 전문가들이 아무 생각 없이 주장하는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는 대신 호모 사피엔스의 소화기관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조합함으로써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신통한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원리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유전자가 99.6% 유사한 침팬지는 빵과 파스타와 고기와 햄버거를 섞어 먹지 않는다. 오전에는 바나나 나무에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오렌지 나무에서 식사를 할 뿐이다. 당신도 식곤증을 경험했을 것이다. 음식을 먹은 후에 졸리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먹고 난 후에 더 피곤한 법이다. 당신은 어렸을 때 배탈이 나니까 밥 먹고 바로 물놀이를 하지 말라는 부모님의 훈계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부모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식사 후에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골고루 음식을 완전히 소화하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사실 소화에는 당신이 추측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소화를 위해 약 3시간 정도 위에서 머무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음식 조합의 원리를 실천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필요 이상으로 위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해준다. 아무거나 골고루 먹어라 라는 조상님의 관습과 통념을 실천하느라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소화기관은 매일 고통에 시달린다.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은 절대로 진실이 아니다. 들판을 뛰노는 야생동물을 보시라. 어디에도 7코스 식사나 구첩반상을 즐기는 동물은 없다.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혀끝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을 것을 복잡하게 만든다. 야생 동물들의 식사는 매우 간단하다. 거의 대부분 한 번에 한 가지 음식을 먹는다. 게토레이를 마시는 토끼를 본 적이 있는가? 소화제 텀스를 복용하는 호랑이는? 젤루시를 복용하는 기린은? 미국인을 비롯한 서구인들은 왜 화학약품인 소화제를 몸속에 털어넣느라 매년 수조 원을 낭비하는 것일까? 대부분의 만성 소화장애는 음식을 섭취한 후에 발생하는데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음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엄격히 말하면 음식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이것저것 무차별적으로 섞여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음식물의 소화는 입속의 침에서 시작된다. 침에서 시작되어서 위장에서 소화액이 나오면 본격적인 소화가 시작된다. 한 종류의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분비되는 소화액의 종류는 다른 종류의 음식을 소화하는 데는 쓸모가 없다. 사실 어떤 소화액들이 서로 접촉하면 그 소화액 각각의 소화 능력이 감소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섞어 먹는 것을 선호한다. 고기와 감자, 생선과 밥, 닭고기와 국수, 계란과 토스트, 치즈와 빵, 시리얼과 우유 등 거의 항상 여러 음식을 동시에 섭취하는 골고루 방식이다. 우리 조상들이 관습적으로 따라했고 전문가들이 통념에 의해 추천한 이 식사 방법이 소화불량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말이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무슨 소리야, 난 평생을 그렇게 먹고 살아왔는데. 맞다. 나도 그렇게 먹고 살았다. 그 대신 뱃속에 시뻘겋게 단 칼이 깊숙이 박혀있는 듯한 통증을 달고 살았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위에 언급한 모든 예, 닭고기와 국수, 계란과 토스트 등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조합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위장에서 동시에 효율적으로 소화될 수 없다. 각종 육류, 유제품 및 견과류를 비롯한 모든 단백질은 산성 소화액이 필요하다. 빵, 파스타, 감자 및 곡물과 같은 탄수화물은 알칼리성 소화액이 필요하다. 중학생 정도의 화학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산과 알칼리가 서로 만나면 중화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고기와 감자를 동시에 섭취한 후 우리 뱃속에 들어오면 산 성분이 분비되어 스테이크가 분해되고 알칼리 성분이 분비되어 감자가 분해된다. 그런데 음식물은 소화의 목적으로 위장에 있는 것인데 산과 알칼리가 함께 있으면 서로 상쇄되어 소화에 필요한 소화액이 사라져버린다. 그렇다면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인간의 위는 음식이 소장으로 전달되기 전까지 약 3시간 정도 머무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그러나 음식이 분해되지 않으면 그대로 눌러앉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썩어버린다. 식사를 마친 후 6시간, 7시간, 8시간 후까지 속이 더부르겠던 느낌을 가진 적이 있는가? 그 이유는 서로 대치되는 조합의 음식물, 주로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조합으로 인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위장이 엉망이 되어버린다. 아마 더 이상 자세히 듣고 싶지 않을 것이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은 부패하고 소화되지 않은 탄수화물은 발효된다.
위산 과다, 가스, 더부룩함, 속쓰림, 위장장애 등을 유발한다는 말이다. 식사 후에 당신이 그토록 소화제를 찾곤 했던 이유다. 이렇게 약물을 찾게 만드는 모든 소화불량의 원인은 위에서 썩거나 발효된 음식이다. 그렇다면 이것저것 골고루 섞어서 먹고 있는데도 아직 특별히 소화불량 증세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사실 호모 사피엔스의 신체 적응력은 상당히 뛰어나다. 불편함을 견뎌내고 어렵지 않게 제 기능을 하는 것을 보면 경이롭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들이 두통, 무기력증, 피부 발진, 허리 통증, 감기, 불면증과 같은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었을까? 이러한 증상들도 모두 소화불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물론 환경과 스트레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현대인의 대부분의 통증과 질병은 이 골고루 음식 때문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소화제 산업의 번창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일단 음식을 올바르게 조합해 보시라. 스테이크나 닭고기나 생선을 먹고 싶다면 그 식사에서는 녹말 음식을 피하면 된다. 고기와 함께 여러 종류의 채소를 드시라. 이런 채소와 과일 드레싱을 뿌린 녹색 잎 샐러드를 곁들여 먹으면 더욱 좋다. 굶을 필요도 없고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할 필요도 없다. 한 번에 같이 먹지만 않으면 된다. 감자를 먹고 싶다면 감자를 드시라. 감자를 구워서 다양한 채소와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된다. 그러면 문제 없다. 나와 취향이 비슷하다면 으깬 감자를 그레이비 소스와 비스킷과 함께 먹으면 마음에 쏙 들 것이다. 완전히 살찌는 음식이 아니냐고?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순전히 체중을 줄이는 다이어트의 관점에서 본다면 탄수화물 음식과 단백질 음식을 함께 먹을 때 살이 더 찐다. 나는 지금 고기를 마음껏 먹으라고 권장하는 취지에서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정 고기를 먹고 싶다면 각종 채소와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위험이 최소화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고기만 먹거나 고기와 탄수화물을 함께 먹는 것에 비해 건강과 장수를 방해하는 위험이 대폭 줄어든다. 위 속에서 부패한 음식에는 영양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독혈증 수치만 높아질 뿐이다. 나는 당신에게 내 말을 절대적으로 믿으라고 강요하지는 않겠다. 그 대신 직접 실천해 보시고 당신이 직접 증명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이것은 아주 명확한 생리학의 원리이자 호모사피엔스 음식의 원리다. 우리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원리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날씬한 몸과 팔팔한 건강을 찾을 수 있다. 제5법칙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지금 그것을 땅에 심어서 나중에 되살아나면 그것이 산 음식이다. 나는 지금 과일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소화기관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 몸은 과일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앞에서 음식 조합의 원리에서 설명했듯이 음식물은 위장에서 약 3시간 동안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예외가 하나 있다. 바로 과일이다. 과일은 위장에서 소화할 필요가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음식이다. 과일에는 자체적으로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완전히 익으면 사실상 이미 소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장 안에서 2-30분만 머무르다가 소장으로 전달된다. 그리고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여 우리 몸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과일에는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적의 영양소가 들어있다. 즉 에너지를 위한 탄수화물의 포도당이 들어있다. 또한 단백질 생산을 위한 비타민, 무기질, 지방산 및 아미노산 등이 들어있다.
바로 이 때문에 내가 최적의 영양소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최적의 영양소를 우리 몸이 사용하려면 두 가지 필수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과일은 매우 섬세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신선하게 익은 상태에서만 섭취해야 한다. 과일이나 과일즙은 오직 신선한 상태의 살아있는 것만이 우리 몸에 적합하다. 통조림이나 조리된 과일이나 저온 살균 주스는 위장에서 발효된 후 산성으로 변하여 체내에 독성을 발생시킨다. 반면에 신선한 과일과 과일즙은 몸속의 유독한 찌꺼기를 정화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둘째, 우리 몸에서 원하는 대로 위장에서 과일을 빨리 통과시키려면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빈속에 과일만 섭취해야 한다. 다른 음식과 함께 섞어서 먹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다른 음식을 먹은 직후에 섭취해서도 안 된다. 사실 과일을 다른 음식과 함께 먹거나 디저트로 먹는 관습적인 습관이 문제였다. 과일이 소화가 더딘 다른 음식과 함께 위장에 남아있으면 빠르게 발효되어 위장 속 다른 음식의 소화를 방해한다. 빈속에 단독으로 먹을 경우 신선한 과일과 과일즙은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과일은 사실상 소화 에너지가 거의 필요 없는 유일한 음식이다. 아침에 먹으면 완벽한 음식이다. 아니, 아침에 먹어야 하는 유일한 음식이다. 배출 주기를 통해 몸속을 제대로 청소하고 싶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낮 12시까지 신선한 과일과 신선한 과일즙을 섭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다른 음식을 섞지 말고 단독으로 먹어야 한다. 일반식을 하면 그 음식이 모두 위에 남아서 배출 주기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아침에 과일을 먹는 날이 일주에 2~3번밖에 안 된다고 해도 전혀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자연 치유 5대 불변의 법칙. 제1법칙 공기, 숲으로 도망쳐라. 없을 때 빨리 죽는 것은 공기, 물, 음식 순서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하다. 그거 없으면 가장 빨리 죽는 순서대로 나열하면 된다. 공기가 없다면 나와 당신은 불과 몇 분 만에 사망이다. 몇 시간도 아니고 며칠도 아니고 몇 분 만에 당신은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못한다. 물 없이는 며칠을 살 수 있다. 음식 없이도 몇 주 정도는 살 수 있다. 그러나 공기가 없으면 몇 분 만에 참나무관에 들어갈 신세를 면할 수가 없다. 너무 가까이 있고 항상 옆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당신은 공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바로 산소 때문이다. 우리의 피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생명 기능을 수행하는 100조 개의 세포들은 정기적으로 산소를 공급받아야 한다. 안 그러면 죽는다. 우리가 폐로 들이마시는 공기에는 산소가 21%가 있어야 정상적이다. 인간은 이를 통해 호흡을 한다. 정상적인 폐에는 약 10억 개의 작은 공기주머니가 있다. 그곳에서 혈액이 정화되고 산소를 공급받아 나머지 신체 부위들로 보내진다. 숨을 내쉬면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다른 많은 폐기 물질들이 배출된다. 우리의 폐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약 230g의 숯덩어리와 같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아주 약한 가스실이라고 할 만큼 공기 중에 많은 오염물질이 뒤섞여 있다. 예컨대 일산화탄소, 황산, 염산, 질산, 청산, 벤젠, 메탄, 암모니아를 비롯한 많은 오염물질들이 그것이다. 숲으로 도망쳐야 하는 이유.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로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 해도 최대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을 찾아갈 수는 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좋은 곳을 찾아다녀도 최적의 깨끗한 공기를 얻으리란 보장은 없지만 도시 문명에서 멀어질수록 공기가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다행스럽게도 자연에는 자체 방어 메커니즘이 있어서 끊임없이 공기를 정화하고 청소한다. 비는 더러운 공기를 씻어준다. 그래서 비개인날이 상쾌한 것이다.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주며 바다는 지구 곳곳의 공기를 끊임없이 재순환시키고 씻어준다. 숲의 공기가 맑은 까닭은 그곳에서 자라는 풀과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기 때문이다. 식물과 동물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다. 한쪽의 폐기물은 다른 쪽의 필수품이다. 이는 말로써 표현하기 힘든 자연의 위대함이다. 당신이 비만과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숲으로 나가서 당신에게 돈과 명예보다 더 귀한 것들을 선물하시라. 생명을 위한 제1의 필수 요소는 바로 공기다. 산으로 갈 수 없다면 근처의 공원도 좋은 장소다. 공기가 가장 맑은 곳에서 산책하는 일을 생활의 일부로 삼아야 한다. 나는 항상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맑은 공기는 당연히 건강의 1순위다. 당신이 가스실에 앉아 유기농의 과일과 채소를 먹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수많은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뜨거운 열이 아니라 항상 가스 중독이 사망 원인의 1순위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입을 닫고 코로 숨을 쉬어야 하는 이유. 호흡이 멈추면 생명도 끝난다. 호흡이 깊고 고르면 생명도 강하다. 숨이 얕고 불안하다는 말은 세상과 인연이 거의 끝나간다는 말이다. 호흡을 깊게 하려면 입을 닫고 코로 숨을 쉬어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날씨가 너무 덥거나 고된 노동으로 숨이 차서 입을 열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입을 닫는 것이 좋다. 그래야 단전으로 호흡할 수 있다. 그래야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정리되지 못한 수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더 빨리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입을 닫고 코로 숨을 쉬는 것이다. 그래서 동양의 불교에서는 단전호흡을 커다란 수행법으로 여겨왔다. 오늘 하루만 입을 닫고 코로 숨을 쉬어보시라. 마음이 안정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차분한 시선을 갖게 될 것이다. 입으로 숨을 쉬는 행위는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식욕을 촉진해서 비만의 원인이 된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복식호흡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복식호흡은 완전한 호흡이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가슴 위쪽으로 빠른 호흡을 한다. 전체적인 호흡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공기를 들이마시려면 더 빠르게 호흡해야 한다. 호흡 속도가 빨라질수록 긴장감도 높아진다. 이는 쉽게 증명할 수 있다. 놀라거나 화가 나면 호흡이 빨라진다. 그 호흡은 가슴 위쪽에서만 이루어진다. 충격을 받으면 헐떡거린다. 얕은 목 호흡을 한다는 말이다. 긴장을 풀고 태양 아래 누워있거나 마사지를 받을 때는 호흡이 느려지고 깊어진다. 호흡은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호흡이 빠르고 얕으면 마음이 급해지고 몸은 긴장한다. 호흡이 느리고 깊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몸의 긴장이 풀린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에 보조를 맞추느라 얕은 호흡만 하면서 살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고 있어야 할 그 호흡을 다시 배워야 한다.
복식 호흡의 효과는 스트레스와 긴장의 완화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복식 호흡은 신경계에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 호흡은 자율신경계의 무의식적 기능이다. 그러나 호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율신경계를 중단시키기 위해 실질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기도 하다. 자율신경계란 내버려두면 저절로 알아서 작동하는 기능이다. 당신은 땀샘에게 땀을 그만 내시오라고 말할 수 없다. 땀샘은 당신의 명령을 무시할 것이다. 또 창자에게 소화작용을 멈추시오라고 명령할 수도 없다. 당신은 이들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기능 중에 한 가지 호흡만은 통제할 수 있다. 호흡을 바꿈으로써 의식적으로 자율신경계의 긴장을 풀고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이다. 왜 창문을 열고 자야 하는가? 숨을 내쉴 때마다 우리는 유독한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각종 독성 폐기물들을 내뿜는다. 8시간 동안 밀폐된 방에서 잠을 잔다고 하면 그 방에는 이산화탄소가 계속 늘어나고 우리는 그중 일부를 다시 들이마시게 된다. 게다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산소의 양은 점점 적어진다. 물론 잠을 자는 동안에는 신체 기능들도 대부분 휴식에 들어가지만 여전히 작동 중인 기능들도 많다. 사람들이 아침에 혼미한 상태로 잠에서 깨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폐가 밤새도록 탁한 공기와 씨름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는 사람이 둘로 늘면 공기도 2배 빨리 탁해진다. 여기 아주 단순하고도 좋은 방법이 있다. 창문을 여시라. 추운 계절이라면 창문을 2-3cm 정도만 열고 필요하면 담요를 꺼내 덮으시라.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이로운 이런 행동을 실천한다면 눈에 띄는 활력의 증가를 바로 경험할 것이다. 제2법칙, 물은 목마를 때만 마셔라. 물을 마시라는 유일한 신호는 목마름이다. 물은 언제 마셔야 할까? 목이 마를 때다. 나는 지금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 플라스틱 물통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충고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 나는 도대체 그 논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물에 대한 필요성은 계절과 활동에 따라 달라진다.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에서 격렬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분명 에어컨이 작동하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필요할 것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겨울보다는 여름에, 밤보다는 낮에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 기억해둘 가장 간단한 규칙은 이것이다. 목이 마를 때 마셔라. 우리 몸은 언제 물을 마셔야 할지 알려줄 만큼 충분히 현명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셔라. 우리 몸의 욕구를 채워주고 탄산음료 의존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간단한 공식이 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먹기 전에 물을 한 잔 마셔라. 둘째, 매 식사 10분 전에 물을 한 잔 마셔라. 셋째, 아침에 일어나 과일 하나를 먹거나 식사 10분 전에 과일 하나를 먹어라. 운동이나 하이킹 중에도 기운이 빠진다 싶을 때 물을 한 잔 마시든가 과일 하나를 먹으면 다시 기운이 날 것이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시거나 과일 하나를 먹으면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갈증이 생기지 않는다. 물은 아주 빨리, 보통 5분 내로 위를 떠나기 때문에 식사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은 분명히 몸에 좋다. 문제는 식사 중이나 식사 후의 물 섭취다. 소화액은 액체다. 따라서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어떤 종류든 액체를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 소화작용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수많은 이들을 괴롭히는 다양한 소화장애로 이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 음식물을 삼키기는 쉬워도 음식물을 덜 씹게 된다. 따라서 식사 중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식사 후에는 2시간 정도 지난 후 마셔야 한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조직들이 완전히 물에 잠기면서 체액이 희석되고 세포 기능이 손상된다. 또 산소를 흡수하고 운반하는 혈액의 능력을 떨어뜨린다. 물을 많이 마시면 땀도 더 많이 나는데 땀을 과도하게 흘리면 기력이 약화된다. 당신이 분별력을 가지고 잘 관찰해보면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일수록 무더위를 더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무더위가 갈증을 크게 일으켜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물을 조금이라도 덜 마시면 땀도 줄어드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더위가 아니라 과도한 물 섭취가 땀의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지나친 물 섭취는 과식만큼이나 해롭다. 당신은 물처럼 해롭지 않은 것을 많이 마신다 해도 해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일부 바다 동물들의 수정란을 수돗물 속에 놓아두면 그 무게가 수천 배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만들어진 세포들은 불완전하고 힘이 없다. 식물을 물속에 담가 놓으면 과포화가 일어나 약해지거나 죽기도 한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식물은 과습한 상태가 되고 가뭄에 식물이 타 죽는 것과 같이 대부분 죽는다. 과도한 물 섭취는 무익하다. 제3법칙, 자연이 아닌 것은 먹지 말아라. 당신의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하루에 수천억 개의 세포가 죽고 또 그만큼의 새로운 세포들이 태어난다. 그 새로운 세포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 당신이 먹는 음식이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음식의 품질이 건강의 품질을 결정하는 주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당신을 만든다. 문자 그대로다. 당신의 세포는 당신이 먹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내가 이 제3법칙인 음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중대한 생물학적 필요들을 가장 노골적으로 외면해온 분야가 음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뚱뚱한 몸과 만신창이의 질병이 그 대가다. 우리 인간은 가짜 음식과 진짜 음식을 마구 버무려 먹으면서 골고루 먹으면 건강하다는 그릇된 환상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자본가들의 그릇된 정보들이 우리의 상식과 진실을 혼동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것들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순수하고 정직한 진짜 음식이 아니라 불순하고 무익하고 생명력 없는 가짜 음식이다. 가공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손상시키는 처리 과정들을 의미한다. 좀 더 쉽고 정확한 말로 음식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가공이란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들을 함유한 음식물을 가져다가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한 후 시장에 내놓는 행위를 말한다. 즉,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몸속에 들어갈 자연스러운 음식을 더 이상 자연과 닮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이 가공되고 정제된 음식물은 신과 자연이 창조한 인간의 몸을 혼란에 빠뜨린다. 아무리 먹어도 조금만 지나면 또 배가 고픈 현상을 유발한다.
진짜 음식을 통해 영양소를 더 달라고 부르짖는 몸의 요구를 당장 힘드니 빵이나 과자나 라면이나 치킨이라도 더 넣어달라는 요구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말이다. 음식과 질병은 관계없다고 주장하던 시절이 있었다. 음식이 질병을 좌우하고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음식과 질병은 별로 연관성이 없다고 전문가들이 말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사실 데이비드 루벤 박사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처음 논문을 발표했을 때 미 과학진흥협회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그 협회는 그 당시 과학계 최고의 권위자들이 모인 집단이었다. 그들은 고섬유질 음식이 창자를 갈기갈기 찢고 간암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믿어지는가? 1986년 4월에는 세계 최고의 암센터로 꼽히는 메모리얼 슬런 캐터링 암센터가 암 치료와 식단의 관련성은 없다고 발표했었다. 그 병원은 만일 누군가 음식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돌팔이 사기꾼일 뿐이라는 내용을 담은 소식지를 냈다. 불과 35년 전의 이야기다. 35년 전만 해도 음식과 암은 연관성이 없다고 병원과 의사들이 주장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TV에 나와 이것은 먹어도 되고 저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들은 모두 1960년대까지만 해도 담배 광고에 등장하던 인물들이었다. 지금 그 전문가들 중에 담배가 건강과 관계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던가? 통념적이고 관습적인 지식을 고집하는 전문가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식단과 질병의 상관관계가 명약관화하다는 점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제4법칙 수면. 몸이 원할 때까지 자야 한다. 호모사피엔스는 야행성 동물이 아니다. 당신은 호모사피엔스가 주행성 포유류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불을 발견한 후에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전기까지 만들어내면서 문제가 생겼다. 어두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만찬을 즐기고 술을 마신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맥주를 마신다. 새벽이 올 때까지 게임을 즐긴다. 낮에 활동하고 밤에 휴식을 취하라는 자연의 명령을 어긴 대가는 매우 크다. 비만과 질병을 선물로 받고 불면증이라는 보너스까지 챙겨온다. 새벽이 올 때까지 공부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행위다. 밤을 꼬박 새워 야근을 하는 것 또한 신의 명령에 대한 배반이다. 주행성 포유류인 우리 인간은 인생의 3분의 1가량을 잠을 자는 데 쓴다. 잠의 놀라운 회복 효과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면 인간은 사망한다. 잠잘 때 몸의 치료 속도는 낮보다 2배 이상 빠르다. 그러나 나와 당신은 잠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 수면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아니다. 수면은 치료의 시간이라는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잠을 자는 시간이 겉으로는 가장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우리 안에 무언가가 왕성한 활동을 벌이며 내일을 위한 힘을 충전한다. 우리 몸은 전기자동차가 그렇듯 밤의 에너지를 재충전한다. 잠의 주 목적은 신경에너지의 재건이며 신체 활력의 회복이다. 잠을 자면서도 인간의 몸은 부산하게 활동한다. 조직을 수선하고 치유하고 기관과 세포의 연료를 재충전하고 활력을 잃은 오래된 세포들을 새로운 세포들로 바꾼다. 이때의 세포 재생산 속도는 깨어있는 시간의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르다.
심장은 온몸으로 피를 보내 전날 배출되지 못한 폐기물과 잔해를 모아 배출기관으로 가져가게 한다. 근육의 세포들이 재생되고 맥박과 체온과 혈압은 오르내리고 감각들은 가지런히 정돈된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신경계는 끊임없이 수십억 가지의 작용을 수행한다. 당신은 약에 의존해서 증상을 마비시키지 말고 더 오랜 잠과 쉼을 통해서 질병을 치유해야 한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낮잠은 자연 치유의 필수 조건이다. 밤에 충분한 에너지를 축적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낮잠이 중요하다. 낮잠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소화작용과 같은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신체 기능이 향상되면 영양 공급이 좋아지고 결국 건강도 좋아진다. 쉼은 과도한 피로를 막아주고 일의 생산성을 높인다. 쉼은 또한 잠드는 시간을 줄여주고 숙면을 취하게 한다. 미국의 경우 무려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수면 부족이나 불면증에 시달린다. 불면증이 생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한 잔의 커피가 신장과 요로를 통과하려면 24시간이 걸린다. 여러 잔의 커피와 초콜릿과 소다수를 마시는 사람은 혈류 속 카페인 함량이 항상 높다. 카페인으로 인한 피로와 자극은 깊은 잠을 방해한다. 몸은 카페인을 배출하려고 힘들게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수면 부족 때문에 에너지 생산은 줄어든다. 악순환이다. 낮에는 아군처럼 보이는 커피가 밤이면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탁한 공기보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는 사람들이 더 깊은 잠을 잔다. 추운 겨울이라도 창문을 조금 열고 잠을 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운동 역시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독성의 제거를 촉진한다. 몸에 독성이 많을수록 밤잠을 이루기가 더 힘들어진다. 건강한 식품에 기반을 둔 음식 습관은 소화에 에너지가 적게 든다. 건강한 식품은 수면 요구량을 줄이고 수면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것이 바로 식단과 음식 습관이 깊은 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까닭이다. 숙면을 돕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건강한 몸이다. 그리고 그 건강한 몸은 숙면을 완성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수면의 양은 얼마인가? 당신은 몇 시간을 자면 되고 몇 시간 이하는 안 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졸릴 때 자고 충분히 잤으면 일어나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라는 말이다. 여기서 충분이란 신경 에너지를 회복하고 예비 에너지를 비축하고 죽은 세포들을 교체하고 신진대사의 부산물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만큼이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오직 한 가지 정해진 양은 없다. 조건이 다르면 필요한 수면 시간도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4시간이면 충분하고 10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 만일 공기, 물, 음식, 빛, 운동, 긍정적인 영향력 따위의 조건이 완벽히 갖춰지면 우리는 몸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잠을 자고 일어날 것이다. 잠의 목적들이 충족되는 한에서는 몇 시간을 자든 별로 문제될 게 없다. 우리 몸은 필요 이상의 잠을 자는 법이 절대로 없다. 필요가 채워지면 의식이 돌아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나 수면 부족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은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 행위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의도적으로 잠을 희생한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에 대한 배반이다. 잠이 부족하면 몸이 필요한 만큼의 신경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깨어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 잠을 덜 자면 몸이 만드는 에너지도 줄어든다. 소화불량과 배설장애가 생기면서 체중이 증가하고 피로가 쌓이고 결국은 뚱뚱한 병자가 되고야 마는 것이다.
제5법칙 햇빛. 햇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여라. 지구상 모든 에너지의 98%가 햇빛에 의존한다. 햇빛은 비만 예방과 질병 치료에 절대적이다. 미국의 재활의학 장시자인 크루센 박사는 햇빛으로 치료되는 질병들을 신체 부위별로 구분한 연구로 유명하다. 그는 어떤 약으로도 죽지 않는 결핵균들이 있음을 확인했는데 이런 슈퍼박테리아도 햇볕을 쬐이면 꼼짝도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햇빛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말이다. 태양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비만과 질병 치유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호모사피엔스는 햇빛을 받으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햇빛은 식물과 동물에게 너무 중요해서 만일 당신이 햇빛을 거부하는 삶을 산다면 육체적인 비만과 질병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정신병적인 원인도 된다. 과거 지하 수용소에 갇힌 대부분의 정치범들이 미쳐버린 이유가 바로 햇빛 부족 때문이었다. 북반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겨울 우울증에 시달린다. 행복하고 평범하게 살았을 사람들이 사실상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겨울이 오면 깊은 우울증을 겪는다. 그들은 슬프고 무기력하고 간단한 일조차 힘겨워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울곤 한다. 미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이런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을 햇빛을 모방해 만든 풀 스펙트럼 형광등에 하루에 2시간씩 노출시켰더니 증상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겨울철 햇빛의 감소는 이런 심한 우울증까지 야기한다. 햇볕을 쬐지 못하는 올챙이는 개구리가 되지 못한다. 계속 올챙이로 성장한다. 빛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평생을 사는 동물은 보통視力이 없고 심지어 눈이 없는 경우도 있다. 햇빛이 닿지 않는 심해에는 눈이 없는 동물들로 가득하다. 눈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학자인 러셀 트럴 박사를 비롯해 초기 자연위생학자들이 실시한 연구에서는 햇빛이 잘 드는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이 그늘진 병실의 환자들보다 회복이 현격히 빠르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 심지어 햇빛으로 어린이의 행동 과잉도 치료한다. 햇빛에 몸을 맡겨도 좋은 최적의 시간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 햇빛의 강도가 가장 약할 때다. 대략 30분 정도의 노출이면 충분하다. 앉아서 햇볕을 쬐는 게 너무 싫거나 피부가 잘 빨개지고 물집이 잘 생기는 사람이라면 직접 피부에 닿는 햇빛은 아니더라도 햇빛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지 않은 그늘에 있기만 해도 아주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빛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도 들어온다. 이처럼 시신경을 통해 몸에 전달되는 빛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연구 결과 밝혀졌다. 따라서 설사 나무 그늘에만 앉아 있더라도 햇빛이 있는 밖으로 나가서 시간을 보내시라.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